안녕하세요. 물리로 인생을 노래하는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과 불의 어떤 우연을 필연으로 이끌어갔던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과 만난 물이 무지개를 피어오르게 하는 장면인데요. 무지개라는 것은 분명 실제하지만 뚜렷한 형태가 없는 굉장히 역설적인 자연현상이죠. 살면서 여러분 한 번쯤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패러데이는 무지개를 보면서 실제하지만 형태가 없는 전자기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돼요. 그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는 분명 실제하지만 형태가 없는 무선통신망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스마트폰이라는 배로 항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물과 불의 그 우연적인 만남이 필연이 되었던 것처럼 물리학계 과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자기학적인 아이디어들이 우연처럼 얽히게 되면서 무선통신망이라는 필연이 비롯되었던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전자기파라는 개념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전자기파의 특징과 그 종류 그리고 그 활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전자기파라는 개념이 등장하기까지 어떠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했는지 그 서사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패러데이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떠올린 이 전자기장이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선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어디까지나 직관적인 아이디어에 그쳤습니다. 이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 수학적인 언어로 재구성한 사람은 맥스웰이었어요. 그 산물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었고, 응당 방정식이라면 해가 존재해야겠죠. 그 맥스웰 방정식의 해에 따르면 전자기장의 변형은 파동의 형태로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는 걸 시사합니다. 더불어 이 파동은 전기와 자기가 서로가 서로를 유도할 때 주고받는 신호의 역할을 하며 그 신호는 1초에 299,792,458m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해요. 더 나아가서 이 파동이라는 건 매질이 없는, 즉 진공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 시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당시 맥스웰이 살았던 시대에서는 파동이라는 건 모름지기 매질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무언가였는데,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 도출된 전자기파라는 파동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스웰에게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파동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당시에는 그런 사례를 찾기에는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맥스웰이 찾고자 했던 증거가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마이켈슨과 몰리가 기획한 실험 결과로부터요. 사실 이들은 맥스웰의 그 사례를 찾고자 실험을 기획한 건 아니었고,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실험을 기획한 거였어요. 에테르라는 것은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우주를 채우고 있는 가상의 물질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경우에는 빛 파동이 소리처럼 공기를 매질로 삼아 전달이 되지만, 태양에서 지구로 건너오는 동안에는 빛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선 이제 진공이 아닌 어떤 또 다른 물질이 차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게 에테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이제 그 에테르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것이었는데, 결과는 여러분이 특수성성 이론 공부할 때 이미 이제 들었었듯 에테르는 없었다. 그 사실로 인해 맥스웰이 찾고자 했던 사례, 매질이 없어도 그 진공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건너올 수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시간이 더 흐르고
헤르츠라는 이탈리아 과학자에 의해서 실제 전자기적 상호작용으로 전자기파가 나온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전자기파라는 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우연처럼 얽히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시면서 내용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게요. 칠판으로 와서 전자기파의 특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파동 단원을 들어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단원이 조금 낯설 수가 있지만 크게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일단 전자기파는 분류상 횡파로 속하게 됩니다. 이 횡파라는 것은 매질의 진동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를 일컫는데요. 아까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언급했듯이 전자기파라는 것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파동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자기파는 도대체 무엇의 진동에 수직하게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또 아까 언급했듯 전자기파라는 것은 전자기장의 변형,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3차원 직교좌표계의 전기장을 이렇게 주기적인 진동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파란색 사인 함수는 전기장의 진동이에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이기 때문에 기호 2라고 쓰겠습니다. 전기장이 Y축 방향으로 주기적인 진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이전 전기와 자기의 관계, 즉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단원에서 앞서 공부했듯 전기와 자기는 서로 몇 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유도한다고 했죠. 그렇죠. 90도. 네. 전기장이 90도인 공간에 자기장을 유도하는 겁니다. 즉 Y축 방향의 수직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유도하게 되고 이 자기장은 Z축으로 진동하게 돼요. 자기장은 기호를 B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처럼 전기와 자기가 서로 90도의 관계를 유지한 채 전기는 자기를 그리고 자기는 전기를 유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서로가 서로를 유도할 때 주고받는 신호, 그 전자기파라는 것은 횡파이기 때문에 각각의 진동의 수직한 방향, Y축과 Z축의 수직한 방향은 이 X축 방향만 남게 되면 이 방향으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횡파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밑으로 와서 여기에 전자기파의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횡파이다. 자, 그 다음 전자기파의 속력 정의할게요. 맥스웰 방정식에 따르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속력은 다음과 같은 상수들의 산술로 표현이 돼요. 선생님이 쓴 이 기호는 입실론이라고 읽고 여기에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 이거는 상수값이고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 아니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전기와 관련된 상수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수값, 그리고 이것은 뮤라고 읽는데요. 이거는 자기와 관련된 상수값으로 투자율이라 불러요. 이 값은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 이 값은 진공 상태에서의 투자율. 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수값들을 여기 대입해서 산술했더니 그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걸 토대로 맥스웰은 전자기파는 1초에 이 정도 거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숫자 여러분들 굉장히 낯이 익네요.
이거 누구의 속력이었죠? 그렇죠. 빛의 속력이었죠. 맥스웰은 빛의 속력을 측정한 게 아니고 예측을 한 겁니다. 철저하게 연역을 통해서 알아낸 것. 엄청 대단한 거죠. 물론 맥스웰은 당시 이게 빛의 속력이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맥스웰 본인은 이게 그냥 전자기파는 이 속력으로 진행할 것이야 라고 예측하는 것에만 그쳤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전자기파의 속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속력은 광속이다. 전자기파의 속력은 광속과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맥스웰 방정식에 따르면 이 전자기파라는 것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를 시사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아까 이 제로가 붙어 있다는 건 진공 상태에서의 상수값이라고 했어요. 진공 상태임에도 이 값으로 정의되는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함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공 상태, 매질이 없어도 파동은 빛의 속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파동을 비탄성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역학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광속 불변 원리와 일 에너지 정리를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의미로 이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 에너지 정리에 따르면 물체에게 적용하는 희미한 1W는 곧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물체에 적용한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그 힘이 물체 한 일의 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렇죠. 없었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 전자기파, 빛,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빛은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이기도 합니다. 빛은 이중적이에요. 빛이 입자일 수 있다는 여지를 여러분이 이미 보어 원자 모형을 공부할 때 들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론. 이 빛이라는 것을 광자라는 알갱이의 집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기파 X축으로 진행하는 빛 알갱이 하나를 상정합시다. 이때 빛 알갱이는 전기력도 받고요, 자기력도 받아요. 이때 전기력과 자기력이 광자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이라면 전기력과 자기력이 광자에게 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는, 즉 속도는 일정한, 등소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속은 불변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왜냐면 광자라는 것은 사실 질량이 없는 입자거든요. 이 질량이 없는 입자에게는 뉴턴 역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한 저의 비유적 창의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자기파의 속력을 정의하는 식을 토대로 또 우리는 광속 불변 원리의 중요한 진리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 광속 불변 원리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관계없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공리였잖아요. 여러분, 이 상수값들, 진공 상태의 유전율이나 진공 상태의 투자율이나 관찰자가 정지해 있든 뛰어다니든 광속으로 달리든 이 값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수값이고, 그 고정되어 있는 상수값으로 결정되는 값이다 보니 관찰자의 운동 상태랑 아무 관련 없는 절대적인 값이다. 광속은 불변이다.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관계없는 상수값들로 정의되는 값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광속은 불변일 수밖에 없다를 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자기파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전자기파들의 종류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자기파를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빛이라고 한다면 가시광선을 이제 떠올리기 쉽고 가시광선만 빛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가시광선은 수많은 전자기파들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 전자기파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며 이 파장 영역대 또는 진동수 영역대에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영역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영역대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전자기파들을 나열할 것이며, 왼쪽으로 나열되어 있는 파동들은 진동수가 큰 파동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장이 긴 파동들은 전달력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통신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애들이고, 진동수가 큰 파동들은 반응성이 좋아요. 그래서 내부로 침투하기가 굉장히 쉬운, 어떤 내부를 들어가야만 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파동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활용 보면 좋겠습니다.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가시광선은 한자 어뜻 그대로 가능할까 보일시, 보는 게 가능한 전자기파로서 파장에 따라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죠.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라는 것. 그래서 얘는 조명이나 디스플레이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 파장들 중에 가장 긴 가시광선은 어떤 색깔이냐? 바로 빨간색, 레드. 그리고 제일 파장이 짧은 또는 진동수가 큰 가시광선은 보라색, 바이올렛, V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빨간색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긴 빨간색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 붉을 적, 바깥 외, 그렇죠, 적외선. 자, 적외선은 영어로 인프라레드이기 때문에 적외선, IR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적외선으로도 통신을 합니다. IR 통신, 이게 적외선 통신이에요. 적외선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열을 발산하는 물체가 뿜어내는 전자기파가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을 열선이라고도 불러요. 열과 관련된 어떤 활용은 다 적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체온을 잴 때 열화상 카메라,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항상 학교 등교하면 문 앞에서 여러분 체온 쟀잖아요. 카메라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의 몸에서 방출되고 있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통신에 활용된다고 했죠. 리모컨 송수신에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 적외선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긴 파동은 마이크로파. 얘는 전자레인지에 활용이 됩니다. 왜냐면 이 마이크로파의 진동수가 물 분자의 진동수와 일치하거든요. 우리 전자레인지는 음식물을 데울 때 쓰는 전자기기입니다. 이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에 마이크로파를 쬐어주면 마이크로파의 진동수와 물 분자의 진동수가 일치하게 되어서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 분자가 더 격렬하게 진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 때 그네가 흔들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밀어주면 그네가 더 큰 진폭으로 진짜 운동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공명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물 분자가 공명 현상에 의해서 더 격렬하게 진동, 더 활발하게 움직임, 이 분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통계적인 표현으로 온도로 치환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온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 물 분자의 공명을 토대로 음식물을 데우는
그 핵심 역할을 바로 마이크로파가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파보다 조금 더 긴 파동, 라디오파. 그 이름 뜻 그대로 라디오, 통신에 활용되겠죠. TV, 라디오 이런 통신에 활용되는 파동. 물론 적외선부터는 싹 다 통신에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시광선, 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조금 더 짧은 이 보라색 바깥, 보라색은 한자로 보라자라고 하죠. 자외선이죠. 보라색, 자, 바깥, 외, 자외선.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보시면 이게 UV라고 적혀 있는 거 보았을 겁니다. 그 UV가 바이올렛, 보라색을 초월한 거죠. 울트라. 이 자외선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세균을 억제하는, 즉 살균 작용도 하고 소독도 해요.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분식집에 갔을 때 컵을 소독하는 이 자외선 살균기, 그 파란 빛이 보이고 있잖아요. 작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파란 빛은 자외선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일한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파란색은 가시광선이고요.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지 자외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파란색 가시광선을 뿜어내주는 거였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외선보다 조금 더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전자기파는 X선이 있습니다. 이름이 왜 X선이냐면 X선이 처음에 발견되었을 당시에 정체가 불분명해서 정체 X, 그래서 이름이 X선인 거예요. 이 X선은 신체 내부를 검사하는, 우리 이제 엑스레이 검사라고 하죠. 이제 편의상 엑스레이라고 쓰겠습니다. 신체 내부를 볼 때, 또는 공항에 들어오는 수화물을 검사할 때, 뭐 인체가 되었건 사물이 되었건 파괴 없이 내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비파괴 검사에 활용되는 게 X선입니다. 그 다음 X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감마선. 자, 이 감마선은 제일 파장이 짧고 제일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고 깊숙한 곳에 무언가랑 상호작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세포를 두드려 패는, 즉 암 치료에 활용되는 전자기파가 바로 감마선입니다. 다만 문제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 또한 공격하는 게 문제죠. 정리합시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는 전자기파의 특징. 전자기파는 전자기장의 진동에 수직하게 진행하는 파동이다 보니 횡파로 분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전자기파는 광속으로 진행이 된다. 전자기파의 종류에 불문하고 모든 전자기파는 광속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이 되는 비탄성파이다. 자, 그리고 이 전자기파가 파장에 따라, 진동수에 따라 나열되는 순서를 기억하시고, 이 각각의 전자기파들이 어떤 쓰임새로 활용이 되는지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어쩌면 필연처럼 여기고 있는 이 무선통신이라는 필수 소비재와 같은 애들은 패러데이가 떠올린 전자기장이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 패러데이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재구성한 맥스웰, 그리고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던 마이켈슨과 몰리, 그리고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제로 입증하게 된 헤르츠, 이 물리학계의 거장들이 우연처럼 엮이게 되면서 얽히게 된 협업으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처럼 과학이라는 학문은 절대적으로 혼자만의 학문이 아니고 다수, 즉 함께의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자기파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린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함께의 우연이 만들어낼 필요는 무지개처럼 형태는 뚜렷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